안녕하세요. 42살 딩크족으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의 불임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까지 키워낼 자신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희 두 사람의 행복을 좀 더 추구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딩크족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벌써 마음 비우고 홀가분하게 산 지가 어느덧 5년이 지나가네요.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아이까지 못 낳고 살 만큼 제가 양육비를 걱정하고 앞으로의 노후를 걱정해야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구할 줄 알았던 집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 사지를 못하게 되고 중간에 저희 친정엄마가 한번 크게 아프신 바람에 제가 병원비로 돈을 꽤나 썼고 남편은 남편대로 도련님께서 무슨 인테리어 사업을 하겠다고 시아버지께서 그나마 가지고 계셨던 시골 재산 중 절반을 지멋대로 써버리는 바람에 나머지 반은 홀라당 다 시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써야 했고 결국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은 정말 딱 0원이 되어버렸어요.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마저도 시골집이라 누구 하나 사가려고 하질 않아 가지고 있어봤자 돈 한 푼 안 되는 가치없는 자산에 불과했고요. 사업을 하겠다고 재산을 형제들과 상의도 없이 챙겨갔으면 염치라도 있어서 그걸 도로 뱉어내거나 사업이라도 좀 잘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시댁 행사가 있을 때 돈이라도 좀 보태주던가. 하지만 도련님과 동서는 어쩜 그리 사람들이 염치가 없던지 제사에 참석 안 하는 건 뭐 다반사였고 허구한 날 부부싸움에서 가기 싫다고 시댁 행사는 도련님 혼자 불쌍한 노총각 마냥 참석하고 생각만 해도 그냥 다 상종하기 싫고 혐오스러워서 차라리 돈이고 뭐고 안 보고 살면 좋겠다며 저희 부부가 연락을 딱 끊어버린 지도 오래입니다. 부부 중에서 누구 하나 잘난 부모를 두지 않아서 둘만의 능력으로 오로지 서울에 회사 다니면서 결혼까지 했는데 상황이 다 이렇다 보니 아이는 정말 사치였어요. 낳아서 어찌저찌 키우면 되겠지만 저희는 그마저도 싫었거든요. 아둥바둥 살았던 어린 시절의 우리 모습을 아이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도 같고요. 그래서 힘들게 사는 건 우리까지만 경험하고 좀 더 우리 행복에 필요한 것들에 소비를 하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더 웃으며 살자고 딩크족이 되기로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처음 딩크족이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축하를 해줬어요. 물론 저희한테는 먼저 "얘 안 가죠?" 하는 무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도 했지만 결혼한 지 오래인데 아이 소식이 없다 보니 조금씩 의문을 가지곤 했는데 그럴 때 제가 딩크족이라고 하면 늘 마음 든든하게 따뜻한 응원의 말을 건네줬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파서 병원 시세를 제대로 지으셨던 엄마는 자식이 본인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셨는지 우리 딸만 행복하면 됐다면서 저희 부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내키고 상황이 나아지면 아이는 그때 가지면 된다면서 조급해 하지 말고 현실을 즐기라면서 내심 손주가 보고 싶긴 하셨는지 언젠가 가져도 된다는 말씀을 강요하시는데 그냥 웃고 넘겼죠. 그냥 저희의 결정에 동의를 해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결정이 중대한 사항이지만 그럼에도 저희 부부의 결정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일이고 때문에 당장 이해해주지 못하시더라도 저희 결정을 비난까지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노발 대발 아주 난리가 나셨어요. 주 이유는 제사를 누가 지내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왜 딩크족이 되기로 했는지 같이 결심한 것에 대해 생각을 먼저 해주시기는커녕 당장의 여자인 제 몸에 문제가 있는데 둘러대는 거 아니냐는 비난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제사를 그럼 누가 지내냐며 조상님들이 노하실 일이라고 펄쩍펄쩍 뛰기까지 하셨어요. 이 정도로 반대에 부딪힐 줄 몰랐던 저나 남편은 시어머니만큼 당황한 채로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놈의 며느리 네가 불임이냐는 제 탓을 지겹도록 귓구멍으로 박히게 들어왔던 제사 타령을 끝도 없이 해대시니 저도 그냥 다 짜증이 난다며 남편 혼자 시댁에 내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안에 시집은 죄밖에 없는데 왜 남의 집 조상들 제사를 그렇게도 내 앞에서 지내라고 타령을 해대는 것이며 도련님들도 자식이 있는데 왜 도련님네한테 제사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꼭 우리한테만 제사 타령에 장남 타령을 해대시나 싶어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답답했어요. 점점 화도 나기 시작했고요. 사실 시어머니께 장남 타령은 둘째입니다.
주된 이유는 시어머니께 도련님은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제사고 뭐고 부담 하나 쥐어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었죠. 저나 남편은 멀쩡한 회사를 다니고 있고 가지고 있던 푼돈이 없었을 뿐이지 다달이 모이는 돈이 그래도 제법 있었지만 도련님네는 정말 영혼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게 그리 억울하고 안타까우신지 저희 부부가 고생하고 양가 부모님 병원비에 노후비, 집안의 빚까지 다 갚아내고 있는 건 하나도 이해를 안 하시고 그저 둘째가 걱정이 된다며 죽어서도 둘째 생각에 눈을 못 감을 것 같다는 말을 남편 앞에서도 서스럼없이 하곤 하셨습니다. 그게 곧 저희 남편한테 둘째를 좀 도와달라는 소리였지만 저나 남편이나 그런 삶이 지칠 대로 지쳤던지라 나름 방법을 터득해서 모른 척 넘어갔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경의선 철도 안에서 정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저도 한때나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고 또 지금도 계속 좋아하지만 아이를 낳아버리면 정말 우리 두 사람이 너무 아껴가면서 살아야 하니까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신중하게 저희 두 사람의 미래를 가장 크게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었는데 한순간에 제가 불임이냐고 저부터 의심하고 절 째려보기까지 하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제게 내내 큰 상처였어요. 집에서 뒤늦게 돌아온 남편은 오는 길 내내 전화를 받지 않은 저를 걱정했는지 정말 헐레벌떡 달려오느라 땀이 흥건했어요. 오자마자 눈이 퉁퉁 부어있는 저를 안아주면서 주위 사람 신경 쓰지 말자는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제겐 아직도 두고두고 가장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는 시댁 어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봤자 얼굴을 안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말입니다. 정말 맘 같아서는 제사도 확 제껴버리고 싶었는데 딩크족을 선언한 후 거의 매일같이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셔서는 농담이지? 정말 애 못 가지는 거야? 등의 말로 딩크족 선언을 취소하라 닥달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말리기 위해선 직접 집에 한 번은 찾아가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며 애를 안 낳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제 할도리는 해야 한다면서 제사를 지내러 개고생을 하러 시댁에 갔고 그때마다 들려오는 불임 타령에도 애는 안 낳습니다. 하는 말대꾸로 남편과 쌍으로 시전하면서 몇 차례 더 언지를 드리곤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전셋집 구하고 신혼가구 드리는 자잘한 것들까지 돈 한 푼 보태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뭐 그리 도리는 찾으시는지 자꾸만 애를 낳으시라 하시고 급기야 도련님도 모자라 시아버지까지 동네 노인정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 노인한테 보증을 서주시는 바람에 저희 남편이 대신 5천만 원을 갚아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고맙다 혹은 미안하다는 인사는커녕 돈이 더 여유가 있으면 가끔 둘째 불러다가 고기도 사 먹이고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드니까 용돈도 좀 쥐어주고 하라면서 진짜 열불나 죽겠는 소리를 해대시며 뻔뻔하게 이래라 저래라 돈 쓰라 강요를 하셨습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너무하다 싶었죠. 이렇게나 돈이 많이 들고 애 하나 키워도 이것보다는 돈을 덜 쓰겠다는 정도로 많은 돈을 매번 빌리고 난리시는 시아버지와 도련님 때문에 저희 부부는 모아놓은 돈들을 자꾸만 깨고 잃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돈이 다 어디서 뚝 떨어진 공짜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애 키우기 부담스럽다고 안 낳겠다는 건데 시어머니는 오로지 빌려주는 돈만큼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 건지 늘 돈이 뭐가 없냐면서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라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해대셨어요. 저희가 오로지 둘이서 돈을 잘 모았더라면 서울 안에 조그만 아파트라도 진작에 샀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보다 10억을 웃도는 아파트들 보면서 헛웃음을 치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5년 동안 쉬지도 않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로부터 딩크족이라며 갈굼을 당했고 옆에서 돈을 여러 번 더 날리시던 시아버지는 도무지 염치가 없으셨는지 한마디도 거들지 않으셨으나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혼이 날 땐 그게 꼬셨는지 늘 옆에 와 구경을 하셨어요. 저는 도무지 내가 애를 안 낳겠다는데 왜 시어머니로부터 왜 불임이란 소리를 쳐들으며 초라해져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으나 교묘하게 남편 없을 때만 제 옆에 와 너 진짜 불임 아냐? 라고 떠보면서 잔소리를 시작하시는 시어머니의 꾀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지쳐갔기 때문에 대꾸할 힘도 솔직히 없었고요. 천만 다행인 것은 아이가 있는 도련님네가 집에 왔더라면
제가 더욱 비교를 당하면서 모진 소리를 들어야 했을 텐데 이놈의 싸가지 없는 동서는 또 부부싸움을 이유로 대면서 제사 지내기 싫다고 시댁에 한번 오지를 않았고 저희 남편이 도련님께 돈도 빌려줬었고 시어머니가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돈도 시어머니께 따로 드리면서 돈을 여러 번 쓰고 있었음에도 고맙다는 인사치레 한 번 안 한 채 그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자기는 맏며느리가 아니니까 신경 꺼도 된다는 듯이 없는 사람처럼 지냈어요. 뭐 덕분에 저 혼자 며느리 도리는 다 하면서 돈은 돈대로 신경은 신경대로 쓰고 살았지만 집안에 도련님 아이가 없는 것만으로도 시어머니가 비교할 거리가 사라진 것이었기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곤 했어요. 참 싫은데 다행이고 없어서 짜증나는데 또 다행이고 뭐든 불평을 해야 하는데 그냥 주저하게 되던 모든 상황들이 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1년에 제사는 몇 번 없으니 딱 그 시간 동안만 1년치 먹을 욕을 다 먹고서 또 훌훌 사라져 내 일상을 살아가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중풍에 걸리셨다가 완전히 노인성 치매에 걸리신 바람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셨거든요. 정말 갑작스럽게 일주일도 안 되어 벌어졌던 일들인지라 남편이나 저나 그리고 함께 사는 시어머니나 아주 난리가 났었죠. 급하게 시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천만다행으로 저희가 아이를 낳지 않은 대신 각자 부모님의 노후라도 알아서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효도를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 앞으로 장기 요양보험을 드러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전적으로 아주 많은 돈을 들일 필요는 없었고 그 바람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으나 시어머님이 애를 안 낳는다고 욕을 하시는 모습이 쏙 사라졌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 입원비를 계산하면서 옆에 있던 시어머니께 대판 뭐라고 했거든요. 얘 안 낳는 대신 엄마 아빠 보험이 넣어서 지금 입원비 낼 수 있는 거야. 라면서 이게 다 며느리 생각이었으니 평생 며느리한테 감사하며 살라고 뭐라 해버린 바람에 또 그 앞에 계시던 직원분이 며느리분이 참 현명하시네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신 바람에 시어머니 기가 확 꺾여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시아버지를 병원에 보내놓고 시어머니는 죽어도 집을 팔 생각이 없다 하셔서 결국 그 외딴 집에 홀로 남겨지시게 되셨습니다. 어차피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시골집이라 돈도 안 되는 집이었던지라 집 관리를 하는 겸 시어머니가 그곳에 쭉 계시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외로워하시고 전보다 우쩍해 하실 거란 생각에 마음이 쓰여서 남편과는 보다 자주 시댁에 찾아뵙기로 했죠. 그간 당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시어머니를 어른 취급해드리면 안 되었는데 제 마음이 저도 부모가 있다 보니 남편의 마음이 이해도 가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라 매주 찾아갈 수는 없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가고자 했어요. 이것도 사실 3시간 기차 타고 가야 하는 시댁을 자주 찾아가는 게 직장인에겐 정말 부담되는 스케줄이었는데 그걸 저희가 용케 해내고 있었죠. 지난 11월에는 그냥 가서 정말 밥만 먹고 왔어요. 막 시아버지 문제로 정신이 없던 와중이었기에 딱히 서로가 서로를 챙겨줄 여유도 없었고 그냥 안부만 물어볼 목적으로 시댁에 간 것이었죠. 그리고 한 달 뒤 저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좀 지나서 연말까지 쭉 재택근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시댁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상태가 호전되질 않고 계시고 저는 저대로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혼자 괜찮으실까 싶어 시어머니마저 풍으로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아찔한 겁도 났던 것 같아요. 바리바리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먹을 건 미리 집 가는 길에 장을 봐서 갔는데 미리 이야기를 해드리고 왔는데도 시어머니는 노인정에서 노시느라 집을 하루 종일 비워놓으셨죠. 기껏 걱정돼서 찾아오는 아들 며느리 보기에 미안하지도 않으신지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받고 계시고 남편 되시는 분 입원비도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는 중인데 따뜻한 밥 한 끼를 도대체 해주질 않으시던 시어머니. 그리고 보니 지난달에도 밥은 제가 직접 차려서 먹었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란듯이 노인정에 계시다가 막걸리에 아주 살짝 취해 들어오신 어머님은 저희가 저녁까지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자 이것들이 누굴 시켜 먹으려고 아직 밥을 안 차 먹었대 하면서 저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시면서 혼을 내시더군요. 참 너무하시죠 우리 시어머니. 결국 급하게 배고플 남편 걱정하며 후라이팬 위에 삼겹살부터 구웠습니다. 밥까지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고기에 이것저것 상추쌈을 꺼내서 간단히 먹고자 했어요. 그런데 한참 고기를 굽고 있자 시어머니가 옆에 와 자기도 배고프다며 밥을 왜 안 했냐고 또 알아서 좀 못하니? 하며 혼을 내셨어요. 졸지에 고기를 굽다 말고 헐레벌떡 밥을 지으려는 저를 본 남편은 덩달아 달려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줬지만 그건 결국 시어머니의 성질머리를 더 건드리는 꼴이었습니다. 씩씩거림을 일자로 참고 안방으로 들어가 있던 시어머니는 한참 뒤 밥까지 다 지어지고 고기까지 구워져 부엌 식탁에 밥상이 차려지자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밖으로 나오셨어요. 식탁 한번 쑥 훑더니 가운데 자리에 앉아 먼저 밥을 드시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처음엔 정말 한마디를 안 하셨는데 점점 저를 향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밥 먹다 말고 뭔가 싶어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글쎄 고개는 밥그릇을 향해 숙인 채 눈만 멀끔 떠서 저를 쳐다보시며 무슨 공포영화에 나오는 좀비 마냥 입에 밥을 넣고 계시는데 제가 정말 놀래서 숟가락을 던져버릴 뻔했네요. 시꺼먼 와중에 마음 진정시키면서 밥을 먹는데 뭔가 자꾸 기분이 이상해 시어머니를 보면 또 저를 노려보고 계시고 진짜 밥 먹다 체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자꾸만 아이씨 하면서 한숨을 쉬고 짜증난다는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그 소리가 어쩔 때 나는 소리인지를 눈치채게 되었죠. 제가 무슨 반찬 하나를 짓겠다고 젓가락을 들면 아우 하면서 한숨을 쉬시고 국물이라도 수저에 담아 입에 집어넣으면 일부러라는 듯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물을 떠오셨어요. 자꾸만 제가 뭘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실 때마다 잔뜩 짜증난다는 티를 내시니 저 밥 먹지 말란 소리인 줄 알고 저도 자연스레 수저를 놓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연말이라고 연락 오는 선후배들 인사 전화한다고 부엌과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고요. 밥 먹는데 짜증나게 하는 건 오히려 남편이었는데 그냥 조용히 밥 먹는 저한테 자기 기분 나쁘다 화풀이 해대는 시어머니를 저도 점점 아니 슬슬 짜증이 솟구쳐서 도저히 그냥 넘기지 못하겠었어요. 그럼에도 연말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정말 웬만하면 참자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다스려보고 있던 중 남편이 통화를 끝마치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제가 아무것도 먹지를 않고 있자 자기 왜 안 먹어? 하면서 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했어요. 눈치 보면 밥 먹기가 힘드네. 하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자연스레 자기 엄마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고개 숙여 밥 먹다 말고 제 말에 기가 찬다는 듯이 고개를 쳐들고 올려다보더니 급기야 야 이년아 하며 숟가락으로 제게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그리곤 지금도 제가 사연을 적어보면서 맞게 들은 게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너무 충격적이고 생생해서 적으며 손이 다 떨리네요. 글쎄 저한테 쌍팔년도에 너 같은 년이 이 집에 들어왔으면 집안 말아 먹었어. 이 애도 못 낳는 장애인년이?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장애인이랍니다. 저보고 애를 안 낳겠다는 멀쩡한 사람한테 장애인이라고 애꿎은 분들로 비하를 하는 것도 모자라 집안 말아먹을 년이라며 사람 수치스러운 말을 죄다 꺼내 사람 골 때리게 만드는 이 여자.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안 그래도 눈치 보여 진작부터 밥은 안 먹고 있었다만 저도 모르게 밥숟가락을 한 번 더 들어 올렸다가 식탁 위에 내리쳤습니다.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해요? 하면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잡고서는 그대로 제가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제 앞으로 당겨버렸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있던 식탁 위에 얼굴을 그대로 내리꽂으셨고 그 바람에 몇 없던 반찬이었지만 시어머니 냉장고 안에 있던 시골김치랑 멸치젓갈이 시어머니 얼굴 곳곳에 묻어났죠.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굽는다고 바로 옆 가스레인지 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고 있던 삼겹살을 기름 닦는다고 옆에 뒀던 키친타올로 집었다가 시어머니 면상을 향해 다다닥 던져버렸어요. 무슨 비비탄 총 쏘는 것 마냥 조각나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던 삼겹살을 던져댄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 분이 안 풀려서 결국 옆에 제가 상추 씻고 아깝다며 물 한 가득 담아둔 빨간 대야 안에 그 찬물을 그대로 이고서는 밥상 위에 시어머니 머리를 향해서 정말 인정사정 없이 부어버렸답니다. 집안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삼겹살에 반찬에 섞인 시뻘건 양념장과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물들이 식탁 위에서 아래로 뚝뚝 시어머니의 머리에서 발끝으로 뚝뚝 떨어져 내려가고 있었고
저는 도저히 이 집안에서 잠이고 뭐고 자기도 글렀다면서 혼자 가방 챙겨서는 그 시골에서 콜택시를 불러다가 인근 시내의 모텔로 가려 했어요. 물론 남편도 어머님 말씀에 충격을 받았던지 뿌린 대로 거둔 거라며 내가 누누이 며느리한테 잘하라 하지 않았냐며 고기벼락에 물벼락까지 맞은 자기 엄마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절 따라 나오더군요. 혼자 택시 타고 가면 위험하다면서요. 얼마나 아들까지 진절머리가 나게 했으면 그 봉변은 당했는데 아들한테서 도움 한 번 못 받을까 싶어. 참, 시어머니 인생도 난장판의 개판이더군요. 아무튼 그날 그 짓을 저질러버린 후 저는 앞으로 다시는 시댁의 일도 발걸음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을 하였고 남편에게서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비하한 시엄마 죽어도 제사는 못 지내준다고 니네 엄마 돌아가셔도 혼자 장례 치르라고 했네요. 덕분에 저는 요양병원 다니며 시아버지 좀 챙겨드리고 그냥 저희 부모님이나 한 번 더 신경 써드리면서 단순하게 전보다 마음은 더 편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덩달아 남편은 시어머니께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은 채 도련님께 책임을 물으며 어머니와 인연 끊겠다고 아버님은 우리가 챙길 테니 어머님 노후나 요양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며 안 그럼 법적으로 고소해서 니들이 꼬간 돈부터 당장 갚게 하겠다고 하니 도련님은 도련님대로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쫄아서는 알겠다고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했나 보더라고요. 도련님 딴에는 병원비 나가는 시아버지보다 시어머니 케어하는 게 더 수월할 거라고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으나 저희는 알고 있었죠. 이 가족 중 시어머니가 제일 또라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새해부터 지난 수년간의 시어머니로부터의 괴롭힘과 알게 모르게 느꼈던 장남의 와이프라는 죄책감, 책임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 요즘 딩크족 선언 후 가장 홀가분하게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소한 제 행복을 챙기는 것은 물론 제 삶에서 아이보다 더 중요한 남편과의 인생을 더 즐겁게 살아가고자 노력 중이죠. 부디 새해에는 저희 부부에게 보다 호탕하게 웃어볼 수 있는 좋은 일들로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